현대사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통상 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정도입니다. 변화. 그 옛날에는 안 변했냐? 옛날에도 계속 변했어요. 변했는데 문제는 변화의 속도예요. 벌써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지금도 변화를 얘기할 때는 2500년 전에 그 양반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같은 강물에 뛰어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양반이. 또 날마다 뜨는 해는 다르다. 이런 식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변화를 이렇게 가장 큰 특징으로 삼는 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니까 왕년 찾고 있어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왕년 찾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제 당숙 때만 하더라도 제 당숙 부모님 때는요 일제시대인데 그때 중학교 졸업하면 평생 인테리로 살았어요. 내가 중학교 나왔다 이거야.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1년 지나면 구닥다리 지식이 돼요. 이미 새로운 지식이 워낙 퍼져가지고 변화의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다. 경쟁, 컴피티션. 과거에는 우리가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 시장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WTO 체제로 이렇게 변환됨으로 해서 시장 개방이 다 됐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양국 간 쌍무협정 FTA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국내 시장이 이제 안방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경쟁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노동이동도 자유롭게 될 겁니다. EU 같은 경우는 노동이동도 자유롭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헛똑똑이, 즉 나만 옛날처럼 경쟁이 국내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업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겁니다. 네, 고객.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경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 능력이 딸리던 시대에는 또 독점이던 시대에는 네가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려도 됐지만은 생산 능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커졌기 때문에 이제 수요만 있으면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많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고객 위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슈퍼마켓 주인이 망하지 않으려면 지가 좋아하는 것 갖다 놔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고객이 좋아하는 걸 갖다 놔야 된다.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식경제. 경제 자체가 이제 원래 경제의 생산 요소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지식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지식은 무슨 사서 상경을 다 외우고 그런 지식 말고 실제로 내 돈벌이에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창의성이 뭐냐 그런 얘기죠. 얼마 전에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원 모집하면 막 떼구름처럼 몰려온대요. 그럼 반드시 면접을 한답니다. 면접을 하는데 너 뭐 때문에 우리 회사에 취직했느냐?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한다는 얘기가 뽑아만 주시면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이런 반드시 떨어뜨린대. 기업에 들어왔으면 살려고 하는 거지. 이놈이 왜 죽도록 네가 일을 하냐 말이야 이거. 그런 놈은 시켜놓으면 못한다는 거야. 지가 죽으면 안 되잖아. 기업이 지가 살아야지. 그런데 그럼 어떤 놈 뽑는데? 그랬더니 내가 당신 기업에서 생산한 이런 물건을 써봤더니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당신들 유통 라인을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요걸 당신이 나를 뽑으면 그걸 반드시 고치겠다. 이런 놈이 있대요. 그런 놈 반드시 뽑으면. 그런데 그런 놈 뽑아놓으면 그렇게 한대. 뽑아만 주면 죽도록 일하겠다는 놈은 일 못한대 그러면. 왜? 뭐가 없어요? 창의성이 없어요. 왜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지 목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뭐 때문에 합니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누군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주변에 얼마나 피해를 줘요. 자, 하여간에 경제가 지식경제로 돌아가고. 자, 그 다음에 복잡성. 과거에는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 하나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럼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막 뒤죽박죽으로 얽혀가지고 난마처럼 얽혔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 투명성. 이제 과거처럼
꼼수 둬가지고 적당히 횡령하고 적당히 하고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경영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는 겁니다. 어떤 개인도 리더도 마찬가지. 리더도 투명하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거나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투명하게 해야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 특히 이런 네트워크 사업은 큰일 납니다. 거짓말 한다거나 또는 허풍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노리는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평생학습, Continuous Learning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조직의 특성을 통상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학습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Learning Organization. 또는 거기서 이렇게 조직에서 하는 학습을 또는 조직 학습이라고 그러대요. Organizational Learning. 왜냐하면요, 지식의 빅뱅이 일어나면서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운 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1년도 써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해서 구성원들을 학습시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학습한다는 게 이렇게 모여서 학습할 수도 있지만은 인트라넷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걸 학습이라고. 정보. 서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진 지식, 이 사람이 가진 지식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의 특성은 생산 요소 중에서 지식의 특성은 다른 자원은 나누면 작아지지만 지식은 나누면 더 커져요. 이분이 가진 지식, 이분이 가진 지식을 서로 교환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2배가 돼요. 2배가 돼요. 그럼 생산성이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직원이 있는데 그놈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놈을.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한 척 해가지고 진급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 망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 자,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 그러면 세계적 추세가 그렇고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가치관. 자, 앞으로 집단주의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자신의 인권입니다. 인권하고 관계가 있고 탈권위주의. 탈권위주의. 과거에 군대 생활하신 우리 어르신들 선배들 많이 계신데요.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야시가 까라면 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까라면 안 까요. 절대로 안 깝니다. 사병들. 그래서 리더십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권위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여기 전부 다 이제 리더분들이 될 거고 리더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까라면 까는 식으로 하면 반드시 망해요. 지가 까져요. 안 됩니다. 사회가 가치관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지 마라. 예의 바른 무관심 또는 시빌 이너텐션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놈은 쇼당한다. 그 말이야. 인권의식이 그만큼. 인권의식이 즉 자기 파트너 또는 자기 다운라인을 자기 부하나 노예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으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자유를 중시합니다. 구속받는 걸 매우 싫어해요. 구속받는 걸. 그런데 창의성은 구속해가지고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이것은 자유방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은 일탈된 행동이 아닌 이상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인구구조. 이게 제일 문제죠. 인구구조. 노령사회. 장수리스크.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출산율 저하, 자녀의존 어려움. 이게 지금 우리가 퇴직 이후에 고려해야 할 그런 큰 문제입니다. 저도 연금을 받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국가가 망하지 않은 이상 소득이 항상 있어요. 국가가 망하지는 않겠지. 대한민국은 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보통 깡다구가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우리 선배 역사학자한테 우리 국민의 정신을 뭐라고 부르면 가장 좋습니까? 혹시 상무정신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배 역사학자가 그 말이 안 맞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면 적당한 말이 뭡니까? 적당한 말이 없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말은 깡다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맞다. 중국의 거대한 대륙에 붙어가지고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부침을 했습니다. 몽골, 그 다음에 선비족, 흉노족, 여진족, 말갈족, 만주족 전부 중국 본토를 지배한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소멸해버렸어요. 두 나라의 공통점은 깡다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중요시해요. 교육을 중요시해요. 자, 하여간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경제사상. 경제사상은 지금 세계화 신자유주의.
성장률 하락. 이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이야기합니다.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경제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에요. 이거 왜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경제 성장시키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그 일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10% 성장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정없이 돈 찍어서 풀면 금방 성장해요. 그런데 그건 잠재 성장률을 넘으면 반드시 인플레가 나요. 그 정도 생산 능력이 없는데 돈이 많다. 그럼 인플레가 나죠. 그래서 정부는 항상 잠재 성장률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무리를 하면 1%라도 더 성장하겠다고 쓸데없는 돈을 쓰게 되면 반드시 파탄이 일어나요. 물가가 올라요.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은 기술 진보하고 노동력 증가, 자본 투자 이것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력 증가가 않죠. 그러면 기술 진보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서서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늦다 그런 말이에요.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 거 아니에요. 과거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는요 우리 경제가 1%만 성장하면 약 1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7%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인구 증가를 다 흡수할 수 있죠. 사람 부족해요. 지금은 1% 성장해야 몇 명 고용을 못해요. 왜? 자동화 성장을 하거든. 자동화가 계속 진행되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자동화 기술이 개발되면은 경제는 성장하고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고용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하락하면 그렇지 않아도 고용 증가 속도, 노동 수요가 떨어지는데 자동화까지 결성되니까 노동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조업에서 계속적으로 제조업이 몰락한다 또는 제조업이 후퇴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조업 생산이 계속 늘지만은 거기서 노동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인력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3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3차 산업. 1차 산업은 농림수산업이니까 거기도 물론 가긴 갑니다. 가긴 가지만은 그 농림수산업에서 흡수할 수 있는 노동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농림수산업에서 흡수하는 노동력도 거기서 과거 농경시대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서비스업이 반드시 들어가요.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통신 판매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되질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인구 중 약 70%가 3차 산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차 산업 요것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이제 종신고용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 분노가 지금 시작했죠. 기존의 일자리는 여기서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아마 소멸한다고 보면 됩니다.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옛날 패러다임 가지고 장수 리스크를 커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아주 재수없는 사람은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60에 은퇴를 해도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짜장면만 먹고 살아도 얼마야? 50억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짜장면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기 퇴직하는데 이 문제는 이 조기 퇴직한 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그 다음 자영업도 역시 어렵다. 거대한 프랜차이즈가 생기면서 영세 자영업도 어렵다. 근로인구는 점점 감소한다.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이제 재정 문제하고 결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 사회 자체가 글로벌화 지금 돼가고 있다. 그다음에 사회 구조. 요게 이제 큰 문제. 사회 구조. 빈부격차가 확대된다. 이건 신자유주의. 요것은 빈부격차가 확대되게 돼 있어요. 승자 독식. 이것을 마태복음 효과라고 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있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빈부격차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자유시장에 맡겨놔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한 문제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재정 압박. 이제 우리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보장이 계속되면은 근로 세대는 줄어들고 노령 세대는 점점 많아지면서 장수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 재정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재정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 지금 많이 증가했죠. 그다음에 코리안 드림 실종. 요게 이제 분노예요. 코리안 드림의 실종. 우리 세대에는 저도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래도 사관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결혼도 하고 결국 새빵살이 하다가 집도 사고 뭐 또 중산층이 될 거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그런 꿈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없어져 가고 있어. 이것이 막연한 대상에 대한 분노로 나타납니다. 이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으면 영국의 폭동처럼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쓴 칼레츠키라는 사람은 이게 저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으면 세계가 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1.0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입니다. 이것은 중상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은 자본주의의 시발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지금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뭐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자본주의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죠. 자본주의가 뭐냐 이게. 자본주의는 쉽게 말하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북한은 사유재산 없는 거기 사유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자본을 사유화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본을 사유화할 수 있다. 자본을 사유화할 수 있다. 요 자본은 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자본이 뭐냐?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집은 내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럼 사회주의는 그런 게 없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은 내 땅이다? 없어요. 사회주의는 그런 자본을 사회가 소유하는 거예요. 사회가. 자본주의는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본주의라고 해서 모든 자본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누가 소유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소유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소유하는 것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자본을 주체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바로 아담 스미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잘 조정되어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소득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1929년에 그 월가가 또 문제예요. 1929년에 뉴욕 월가의 증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진행됩니다. 세계 대공황이 진행되는데 왜 대공황이 진행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케인즈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나타나서 1930년대 대공황을 케인즈 이론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을 못하니 보이는 손, 정부를 보이는 손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손이 개입해가지고 이걸 조정하자. 이게 1970년대까지 아주 그냥 전후의 자본주의 국가의 높은 성장, 아주 번영을 가져옵니다. 번영을.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하면서 월남에 너무 많은 달러가 나갔어요. 전비가 그냥 하루에 몇억 불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달러 약세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일어나면서 세계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케인즈 경제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시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자. 아담 스미스로 다시 돌아가자. 정부가 빠지고 시장에 맡겨보자. 시장에 맡기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자본주의 1.0에 나타나는 걸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요. 자본주의 2.0에서 나타나는 걸 정부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고 보니까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더 크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정부가 요걸 여기 투자하고 요걸 저기 투자하고 요 값은 얼마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 인간이 탐욕이 있어요. 탐욕. 내가 특히 후진국 같은 경우에 내가 권력을 잡을 때 한탕 해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간 게 요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학술 용어가 아니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자유주의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면 자유주의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해결했으면 계속 번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1997년에 뭐 당했어요?
IMF. 이게 국가 파산위기야. 파산위기. 세계 곳곳에 헤지펀드가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그냥 먹고 튀자는 식으로 그냥 막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막 긁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금융자본주의가 세계를 막 풍미하면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리고 일자리 감소 현상, 그리고 후진국은 점점 가난해지고 선진국은 점점 부유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국가 간에도 빈부격차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 간에도 이런 문제가 되니까 후진국들이 발끈하고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할레치키라는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세계가 같이 망한다.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4.0으로 가지. 이 사람은 이제 저널리스트가 한 말이니까 저런 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눔의 자본주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요것은 원래 경제학 교과서 제1장에 보면 요 말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거 모르는 사람, 경제학자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이런 애터미 같은 사업장에서는 자본주의 4.0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 누가 고용하는 거예요? 누가? 고용주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거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시라고 사마천의 사기 진섭세가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불과 15년 만에 망했어요. 워낙 악독한 통치를 하다 그랬습니다. 이때 진섭과 오강이라는, 진섭은 땅이 한 평도 없는 나머지 품팔이 지금 같은 머슴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품팔이를 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둑에 쉬면서 우리 누군가가 부귀하게 되면 우리 서로 잊지 말고 살자. 그러니까 그 주인과 옆에 같이 품팔이 하던 그 일꾼들이 딕한 놈이 품팔이 하는 주제에 무슨 놈 부귀 했을 때 한 말입니다. 연작 안지 홍곡 지지제. 연작은 제비연자 새작자 참새작자니까 제비나 참새 같은 작은 새가 그 말입니다. 작은 새가 안은 어찌 안자입니다. 편한 안자인데 이것은 어조사로 쓰기 때문에 안지 어찌 알리요. 그러니까 너 같은 소인배가 내 뜻을 어찌 알리요. 홍곡은, 홍은 큰 기러기 홍자입니다. 큰 기러기 홍자고 곡은 고니곡자입니다. 또 관역곡자 또는 기러기곡. 그러니까 제비나 참새 같은 조그만한 새가 홍곡, 큰 기러기나 고니 같은 이 새의 뜻을 어찌 알리요. 그러니까 너 같은 소인배가 내 큰 뜻을 어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사업자분들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은 연자간지 홍곡치질이요. 다 그러면 뭐라고 중얼거려? 그러면 몰라도 돼. 그러면 이제 몰라도 돼. 사실 지금 내가 가정경제를 책임지겠다. 우리 부모님께 충분한 용돈을 드리겠다. 내 자식들에게 학비 걱정 안 하고, 지금 대학 등록 때문에 난리 법석이죠. 학비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다니도록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뜻이에요. 큰 뜻이죠. 큰 뜻입니다. 내가 돈 싸서 거기 깔고 자겠다.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게 홍곡지지입니다. 큰 새의 뜻이에요. 큰 새의 뜻. 연작이 안지 홍곡지지래요. 작은 소인배가 어찌 홍곡 같은 큰 새의 뜻을 알겠느냐. 자, 다음. 자, 왕후 장상 영유종. 이것도 바로 진섭, 그 머슴살이 하던 품팔이 머슴살이꾼이 한 말입니다. 이제 당시 진나라 법은 워낙 가혹해가지고 토목공사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부 참수를 시켜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큰 비가 와서 그 기간에 못 가. 그러니까 거기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으니 기왕에 반란을 일으키자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반란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부 다 농민들에게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반란을 하는지, 반란을 일으킨지. 그 연설문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왕후 장상 영유 종후. 왕은 임금이에요. 임금. 후는 뭡니까? 제후.
제후입니다. 그 다음에 장은 장군이고 상은 재상이에요. 영은 편한 영자인데 안녕할 때 영자인데 편한 안자하고 같이 여기서는 어찌 그 말입니다. 어찌 유 있는가. 시는 종은 종자입니다. 시 왕후장상이 어찌 종자가 따로 있는가 그 말이에요. 왕후장상이 날 때부터 왕후장상이냐. 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자기가 왕후장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자기가 지금까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위에 상류사에 있는 사람들이 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냥만 들려 보통 노력해서 거기 올라간 게 아닙니다. 무지무지 노력해요. 무지무지 노력해요.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왕후장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 운명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왕후장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류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해야 되나? 드레스업 해야 된다. 이건 비싼 옷 입자 그 말 아닙니다. 코디를 잘 맞춰서 입으면 머리 손질이라도 잘하고. 저걸 왜 강조하냐면요, 많은 경영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세일즈의 거의 80%가 외모에 의해서 결정된답니다. 외모에 의해서. 얼굴이 이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옷을 어떻게 단정히 입었는가, 태도가 똑바른가, 이런 것에 의해서 딱 세일즈맨을 만났을 때 탁 느끼는 첫인상이 굉장히 강한 영향을 준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투 있죠. 말투. 겸손한지 거만한지 아무렇게나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한 10% 정도 또 결정이 된대요. 나머지는 말의 내용과 회사의 인지도가 나머지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세일즈맨이 나타났을 때 그 외모라든가 태도를 보면 호감이 가고 안 가고가 거기서 결정이 난답니다. 미국이라든가 서양의 나이 드신 분들 봐요. 나이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일수록 옷을 화려하게 입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지 않겠다는 표시예요. 자, 두 번째는 클린업, 깨끗하게 하라.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을 깨끗이 하라. 그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 보면은 정말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콜라병 내버렸지. 산에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신경질 내는 게, 제발 쓰레기를 길에 내버려 갔으면 좋은데 모래 속에 파묻어둔 놈, 그 다음에 바위 뒤에 숨겨서 돌로 눌러놓은 놈, 그걸 찾느라고 이제 죽겠다 이게. 그 다음에 쇼업. 요건 매일 나타나라. 쇼업. 얼굴을 보여. 이 앞에 두 개가 안 되면 쇼업이 안 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세일즈는 안 됩니다. 리크루트도 안 되고. 왜냐하면 아까 금방 제가 이 예를 든 것처럼 말 따로 행동 따라예요. 전화로 얘기하면 말만 들리지 바디랭귀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잡지사 사장이 주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설문을 받지 그 눈을 보지 못했어요. 눈을 보면 아 거짓말하고 있구나 한 걸 금방 알아요. 야한 걸 내지 말라는 것은 더 내달라는 신호거든요. 그게. 에? 그걸 설문으로 종이에다 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쇼업 해야 될 거,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 말 많이 하지 마. 샷업. 말을 들어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60%라고 한 내가 연구 결과를 봤어요. 말을 들어주는 것이. 따라서 말을 들어주면 실컷 떠들고 나면 다음에 할 말이 더 없어. 그때 얘기하면 돼요. 그때 지 얘기 다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뭔데? 그러죠. 그때 설명해야 돼. 그때 말을 들어주지 않고 속사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기꾼 취급을 당해요. 사기꾼 취급을.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성이 없으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말을 떠든다고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들어보고 진짜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걸 당신에게 권장한다는 그 진정성은 말에 나타내지 않고 바디랭귀지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바디랭귀지로 전달돼. 자, 다음 빚지지 말고. 절대로 빚져서는. 절대로 누구한테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세요. 돈 빌리는 것도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같은 장교 아파트에 사는데 봉급 똑같이 받는데 항상 돈이 없는 놈이 있어. 우리 앞집. 그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부인이 우리 마누라한테 전기세 빌리러 오거든. 그건 전기세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 어디다 돈 넣어라. 빚지는 거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cheer up, 기운과 용기를 내요. 이것은 내가 용기를 내야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상호 사람을 만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요, 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사실 길을 받습니다. 길을 받아요. 자, 그런 식으로 기운과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을 만나고 뭔가 도와주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네버 기브, 결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마시다 고노스케, 일본 마시다 전기에 일으킨 창업주죠. 그냥 막 학력 초등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최대 그룹을 일으켰어요. 그냥만 협력이에요. 왜 실패하냐 하면은 실패할 때 끝내기 때문이다. 실패하더라도 계속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놨어요. 그냥만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애터미 10P라고 했는데 그 애터미가 뭐 하는 사람, 어떤 기업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향점이기도 하고 전망이기도 합니다. people, 이게 제일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제품이 좋고 가격이 뭐 싸고 그래도 경영진과 사업자들이 비양심적이면 그거 성공하기 힘들어요. 위에서 다 빨아먹으면 빨대 대고 다 빨아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영진과 사업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people이 제일 중요합니다. 필로소피. 이건 경영 철학이고 사람을 중요시해요. 사람. 돈 보고 돈을 쫓으면 안 되고 사람이 목적이고 돈은 수단이 돼야 됩니다. 수단이 돼야 된다. 우리가 돈 쌓아놓으려고 돈 벌는 거 아니죠. 분명히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지 돈 쌓아놓고 내 재벌되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프린시플, 원칙입니다. 원칙. 정도, 원칙, 법규, 준수. 어떤 묘수라고 자기는 하는데 꼼수인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정수를 둬야 된다. 원칙.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이건 최고의 제품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프라이스, 절대 가격. 가격이 싼가 적은가 낮은가. 이걸 전부 애터미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것은 광고하지 않고 샘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하면요 앞에 프라이스가 성립이 안 돼요. 광고하고 수억씩 들어 광고하고 샘플 만들면요 싼 가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양립하지를 않아요. 프로모션은 입소문 마케팅. 그래서 입소문으로 이게 마케팅을 하려면은 앞에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프레이스. 이건 건전한 유통 채널 글로벌 시장으로 나간다. 4, 5, 6, 7을 4P라고 하는 건데 마케팅 원론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요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마케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프로스펙트. 요건 앞으로 이제 전망입니다. 전망. 유통의 허브 초인류 기업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리즘, 프로정신. 이게 몰입하지 않으면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몰입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라도요,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풀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렵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풀려요. 그 간단한 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계속 생각하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화장실 가면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하필 화장실에 생각나는 거지 화장실에 가니까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화장실에 가서 생각나고 밥 먹다고 생각나고 어떤 때는 꿈에 생각나요. 꿈에 생각난다고 그 해결이 돼요. 그거 뭐예요? 그 몰입이에요. 몰입. 마찬가지로 저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내가 물건을 팔고 어떻게 조직을 늘리고 해야 되겠는데 아무 생각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갖춤으로써 프라이드를 갖게 되면 자긍심을 가져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뭘 하든지 그래요. 뭘 하든지 아이고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 짓을 하지 이렇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 자, 다음. 이제 10S, 애터미가 지향하는 바.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첫째, 스쿨입니다. 애터미는 학교이다. 오늘날 조직을 조직학습 또는 학습 조직이라고 그러는데요. 조직은 학교다라는 개념이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거기서 기술과 모든 걸 다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뭘 배웁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기본을 배우는 거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쓸모 있는 지식은 기업 내에서 다 배웁니다. 조직에서 다 배워요. 그래서 학교를 지향한다. 학교다.
두 번째 스피릿, 영혼.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 언제까지나 인간의 영혼 그리고 사람을 중요시하겠다. 사람이 목적이고 돈은 수단이다. 이걸 지향하겠다. 쉐어, 나눔입니다. 나눔. 그 다음에 세이브, 빈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제하겠다. 그런데 세이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제하는 거예요. 나를. 내 가족, 나를 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스마트,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의 교과서 또는 선도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슈퍼오가니즘, 초유기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힘을 발휘하는. 여러분 개개인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해가는 성공 못합니다. 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초유기체입니다. 초유기체, 슈퍼오가니즘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시너지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3이나 4나 5나 10이 되는 겁니다. 각각 독립된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장점을 가지고 합하면 거기서 나오는 힘은 2배 이상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시너지. 그것이 네트워크의 특징이에요.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아까 왕우장산 영유종호라고 했었습니다. 상류사회,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셀프 컨피던스. 요게 자신감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 성공한 예는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자신감. 그 다음에 스피드, 시대 발전, 병렬 속도로 성장. 기업 자체가 그렇게 성장하지만은 개인의 소득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1000일 1000만 원, 3년 만에 1000만 원 소득이 되도록 하자는 것은 목표를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작다고 그러더라고.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게 3년이면 1000만 원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모든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밥상을 차려놨으면 밥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지 떠 먹여줄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석세스.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기업체를 만든다. 슈퍼맨은 어디 가나 성공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혼자 성공 못하니까 슈퍼 오가니즘, 다시 말해 초유기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네트워크의 매력입니다. 자, 이게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라는 것은 이렇게 춘추시대가 있다가 이제 제후국들끼리 저것끼리 나라를 갈라먹어요. 아까 춘추시대의 그 제후국들은 전부 다 주나라 왕실의, 즉 무왕의 동생들이거나 무왕의 충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한 35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척이 점점 멀어지죠. 그 다음에 그 장군 후손들이 언제나 왕실에 충성합니까? 서로 몰라 어떤 놈이 어떤 놈이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서로 싸매가지고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진나라가 조나라, 그 다음에 여기에 위나라, 한나라, 즉 진나라가 지금 무왕의 동생이 세운 나라인데 중앙에 임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중신들이 나라를 세 개로 쪼개가지고 각각 하나씩 가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나라 왕실은 그걸 통제할 힘이 없어요. 이미 완전히 허수아비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를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서로 날만 새면 싸움에서 먼저 차지한 놈이 임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송나라의 어떤 농부가 그 다음에 한번 요 이제 수주대 한비자라는 책에 오두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두. 야,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부터 한 2300년 전에 써놓은 책인데 어쩌면 지금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두자는 좀두자, 나라를 갉아먹는 5마리 좀, 그 말이에요. 좀벌레. 누가 갉아먹는가 봅시다. 입으로만 변소를 떠드는 학자. 이게 엉덩이는 안 움직이고 발은 움직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놈. 지금도 그런 놈 있죠. 그럼 네가 하지. 그럼 또 못해 또. 두 번째, 나라 밖의 힘을 빌려 사사로운 이득을 챙기고 나라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변사가. 외국 힘 빌려가지고 한탕할 놈도 많죠. 세 번째, 나라 법을 예사로 범하는 혁객들. 지금도 맨날 뉴스 보면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뭐 벼슬아치들 많죠. 다음,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조악한 물건을 농민들에게 비싸게 팔아 폭리를 챙기는 상공업자들.
야, 한비자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도 이런 놈들이 나라를 갉아먹는 존벌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비자가 하는 얘기는 요놈들을 임금이 때려잡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요놈들을 임금이 때려잡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때려잡을 것이냐 하는 게 전국시대의 과제예요. 그래서 유가는 이렇게 때려잡자, 법가는 이렇게 하자, 묵가는 이렇게 하자. 그게 제자 백가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요놈들을 때려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때려잡느냐? 요 방법으로 유가는 인덕정치를 하자, 묵가는 만민평등이다, 법가는 이 권력으로 때려잡자 하는 게 법가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 말이 나온 겁니다. 임금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 보니까 밭 가운데 나무를 비워가지고 구루터기가 있는데 토끼가 뛰어오다 거기다 대가리를 받고 죽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토끼 한 마리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밭은 알가고 옳다,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토끼가 또 와서 대가리 받고 죽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구루터기 지키면서 토끼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옛날 지나간 얘기인데, 옛날 스토리인데 그게 다시 될 줄 알고 토끼가 또 대가리 받고 죽을 줄 알고 그거 기다리고 자빠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비자가 하는 얘기는 이미 시대가 바뀌어서 문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다 바뀌었는데 저 유가나 묵가들은 옛날 고리타분한 시대의 정치를 그렇게 하자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는 지났는데 이 옛날에 그렇게 하면 돈이 벌렸는데 왜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수주대토예요. 이미 23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비자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진시황이 읽어보고 그대로 해가지고 천하를 통일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말등에서 천하를 얻는 방법인데 진시황은 말등에서 천하를 얻었으면 말에서 내려서 천하를 다스려야 되는데 말등에서 계속 천하를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15년 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듯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다단계 인식이 매우 안 좋다는 것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여기 경제연구소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아주 이런 지하에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국가와 이 사회로부터 군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4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고 그것도 전부 다 국비로 했어요. 국비로 전부 공부를 했고. 그런데 그렇다면 원래 철없는 남자들은 쓸데없이 그 사회 걱정을 많이 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렇다면 내가 가진 조그마한 지식이라도 기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게 나로서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게, 그리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앞으로 120세까지 50년을 어떻게 사실 것인가? 이 장수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또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아시고 다이나믹하게 활동을 하셔서 장수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뭐 돈 버는 얘기 한다고 해서 왔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돈 버는 얘기는 앞에 나온 분들 다 했어요. 써봐, 해봐, 저 알아봐, 해봐.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그러니까 그건 이미 돈 버는 얘기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내 정신 건강 그리고 몸의 건강을 건강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